뉴스 속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던 중에 갑자기 인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자질보다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당내 조언에 따라서 경제 이슈로 대립각을 세우려 했지만은 내 방식대로 하겠다며 또다시 공격 본능을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그리고 공화당 JD 벤스 상원 의원이 10월 1일에 첫 번째 TV 토론 일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군대를 다녀오고 서민 가정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이력을 내세우면서 진짜 흑수저를 가리는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기자회견 역시 모두 예상대로 열변을 토하면서 또 다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자신의 골프장에서 90분 동안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카말라 해리스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인터뷰를 자청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후보는 계란, 시리얼, 버터, 분유, 밀가루, 에너지요금, 월세와 같은 물가 상승률 수치 자세히 열거한 뒤에 이 때문에 일반 가정이 지금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면서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공격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가 할 수 있는 것은 끔찍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대규모 범죄, 아메리칸 드림을 말살하는 것뿐이라면서 만약 그녀가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결코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해리스가 기업의 가격 폭리를 없애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해리스가 공산주의 스타일의 가격 통제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은 작동할 수도 없고 정반대의 효과를 낼 것이다. 오히려 식량이 부족해지고 배급, 기아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4년 전 대선에서 조 바이든에 패한 것이 부정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줄기차게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이를 또 남미 선거에 빗대어서 또 한 소리 했습니다. 네, 최근에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좌파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이 사람의 투 개표 조작을 비판했는데 남미 독재자의 이름을 빗대어서 우리는 해리스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마두로 플랜으로 명명한다. 그녀는 마두로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지 상상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그 악몽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85년 전 대공황 때처럼 경제적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부유층 증세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부자 재산 몰수 세금으로 불리워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80%가량의 최고 수준 세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연구해야 되는 대담한 아이디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 문제로 이렇게 이제 뭐 이의를 제기하고 또 시비를 걸고 이런 거에 뭐 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만은 인신공격이 문제죠. 뭐 인신공격. 네,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또 초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히 또 부각시킨 것 같아요. 어제는. 네, 공화당 안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놓고 걱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그녀가 미국에 저지른 일 때문에 매우 화가 난다. 나는 해리스가 나와 다른 사람을 겨냥해서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한 것 때문에 또 분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리스에 대해서 내가 인신공격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녀의 지성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으면서 그녀가 끔찍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나 자신이 8년 전 대통령 선거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을 내가 당선된 뒤에 감옥에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민주당 측에서 나를 감옥에 넣길 원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월즈 듀오 이 정 부통령 민주당 후보가 자기 자신을 괴상하다, weird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녀도 나를 인신공격하고 있다. 정말로 weird하고 괴상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해서 내가 당선되면 국경을 통제하고 폐쇄하고 불법 체류자를 조사해서 그들의 나라로 추방할 것이다. 이렇게 재차 트럼프가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또 아시아와 관련한 발언도 있었죠. 먼저 중국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사이가 좋았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싶다. 중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길 바라지만 그것은 공평한 관계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이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신이 4년 동안 재임했을 때 대한민국과의 경제 관련 통상 협상을 미국 측에 유리하게 바꾸었다. 이 사실을 다시 꺼내면서 자랑했습니다. 향후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한국 정부의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청할 것이 확실시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유세 중에 피격에서 암살을 모면했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야외 행사에 앞으로는 또 이 방탄 유리가 사용이 된다는 소식이네요. 어제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 비밀 경호국이 이제 트럼프의 야외 행사 때마다 경호 차원에서 이 방탄 유리를 사용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펜실베니아 유세장에서 피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경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 하나인데 연단에 오르는 트럼프 후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방탄 유리를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후보에 제공하는 것은 근데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방탄 유리는 현역 대통령, 현역 부통령을 위해서만 제공이 됐기 때문인데요. 경호 강화를 위해서 국방부가 직접 나서게 되고 비밀 경호국 관계자는 유리를 트럭과 밴에 실어서 가져와야 되고 국방부에서 방탄 유리를 지원한다. 그리고 드론 사용도 경호를 위해서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드론으로 이렇게 트럼프 유세장 주변을 훑고 카메라를 이용하고 수상한 사람을 잡아낸다는 것인데 트럼프 본인은 나는 물론 야외 유세를 다시 하고 싶지만 앞으로는 방탄 유리가 없다면 나가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날짜를 두고 기싸움을 했었는데 두 당의 부통령 후보끼리의 텔레비전 토론 날짜가 이제 정해졌나 봅니다. 네, 어제 CBS 방송에서 양당 선거 본부에서 10월 1일 뉴욕에서 부통령 후보 토론을 갖기로 모두가 동의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CBS 저녁 뉴스 앵커인 노라 오도넬 그리고 주말 시사 프로그램 Face the Nation 진행자인 마가렛 브레넌이 토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CBS가 당초에 제시한 4가지 날짜 가운데 민주당이 먼저 10월 1일 토론에 동의를 했고요. 이후에 벤스 부통령 후보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토론에 응하겠다 이렇게 또 응답을 했습니다. CNN 방송은 자기 회사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월즈 주지사와 벤스 의원을 초청했는데 결국 이 CNN의 제안은 민주당 측에서 거부를 하면서 결국 부통령 후보 간의 텔레비전 토론은 한 번 10월 1일 뉴욕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 뭡니까 저 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이 흑수저 이력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겠죠. 네, 어제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입소스가 전국의 유권자 2,33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발표했는데 그 응답자의 39%가 월즈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고 벤스는 긍정 대답이 32%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다. 나는 월즈 후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30%였고 벤스 부통령 후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또 42%. 아직까지는 민주당 월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달에 그 월즈 후보는 환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벤스 상원 의원은 2주 전에 40살이 됐습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두 사람 모두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앞을 다투어서 내가 서민 가정에서 성장한 백인 남성으로 갈 필요가 없었지만 군대를 다녀왔다. 이런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즈 민주당 후보는 고등학교 선생님, 미식축구 코치 출신이고 옆집 아저씨 같은 털털한 인상이 강한데 공화당의 벤스 후보는 같은 흙수저라도 예일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큰 돈을 벌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즈 후보는 벤스의 이력을 두고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경력을 쌓았다면서 커뮤니티를 비판하는 힐빌리의 노래 이런 베스트셀러까지 썼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중부지방은 그런 곳이 아니다. 나는 그 벤스 후보와의 토론에서 이 점을 지적하겠다면서 맹공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출신인 벤스 후보 역시 매일같이 월즈 후보의 전쟁터 파병 기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월즈 후보가 이라크 파병을 기피했다. 그는 가짜 전쟁 무용담을 자랑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결국 10월 1일 부통령 텔레비전 토론에서 서로 무슨 말이 나올지 그 유권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에 그 지난 학기에는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시위로 몸살을 앓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이 개학을 앞두고 이런 일이 다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겨우 여름 방학 기간 동안의 평화를 되찾은 캠퍼스가 9월 학기 시작 이와 함께 다시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 중입니다. 대학마다 앞다투어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발표했는데 대학 이사회, 동문회 압력도 이런 새로운 규칙 도입의 배경이 됐습니다. 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위대가 캠퍼스 안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시위대 농성 텐트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첫 번째 대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명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그리고 아이비리그 멤버인 펜실베니아 대학 역시 경찰이 텐트를 철거하고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강경 대응 과정에서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에 이번 가을 학기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선수를 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도로 위에다가 분필로 구호를 적을 때는 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인디애나 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교내 건물에 구호를 적는 행위는 물론이고 심야 시위도 안 된다 이렇게 좀 강한 그런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을 찬성하는 시위가 확산된 다음에 아이비리그 8개 학교 가운데 5곳의 총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내 유대인 혐오 행위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맥일 유펜 총장이 지난해 12월에 그만뒀고 지난 1월 달에는 하버드 대학교 역사상 첫 여성 흑인 총장이었던 클로딘 게이도 물러나면서 그 명문 대학 여성 총장이 특히 이번 시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 가을 학기에 캠퍼스에서 어떤 시위 그리고 방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 조치에 대해서 반론은 없습니까? 물론 반론이 크죠. 벽이나 바닥에 구호를 적는 것도 안 된다고 금지하고 시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그 대학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반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 학생회 관계자는 학교 측의 규칙에 대해서 반동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일부 학생들은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든 말든 지난 봄철, 여름철처럼 계속 시위를 벌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지금 참사가 계속 이어나고 있는데 학생들이 침묵한다는 게 말이 되냐? 개학을 하면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끼리 연대하겠다. 이런 그 그룹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대학교 측에서는 새로운 규칙이 수업이나 연구와 같은 대학교의 기초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민주주의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러시아 반정부 지도자였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당국의 비밀 문건을 입수를 했는데 당국이 남편의 사인을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러시아의 그 반정부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여사가 유튜브 동영상을 띄웠습니다. 남편이 사망할 당시에 수감돼 있던 시베리아 최북단 제일 추웠던 곳 거기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3페이지 분량 물건을 내가 최근에 입수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네.
그 해당 문건에서 나발리 남편이 담낭염, 척추 탈장, 황색 포도상 구균 감염 이런 여러 질병으로 부정맥 때문에 사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러시아 당국에서 이 조사 결과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편을 잘 아는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실제 일어난 사실을 러시아 당국에서 숨기고 있다. 심장 박동 장애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확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남편 알렉세이가 생전에 심장병을 앓은 적도 없었고 또 나발리 부모, 시아버지, 시부모님이 그 내 남편이 숨지기 며칠 전에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혀왔던 나발리가 지난 2월 달에 시베리아 감옥에서 돌연 급사, 의문사를 했는데 이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 정부 당국에서는 물가가 많이 진정됐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민들의 체감 물가 고통은 여전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많은 서민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느끼겠습니다만은 이른바 그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가 진정을 발표하는 그 정부 당국의 볼멘소리, 원성을 터뜨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제 CPI 소비자 물가가 엊그저께 발표된 게 7월에 2.9%까지 떨어졌거든요. 2021년 3월 1일에 처음으로 2%대로 내려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아주 뚜렷한 진정세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주가도 좀 올라가는 그런 그 여파까지 긍정적인 여파까지 미쳤는데요. 그러나 이제 체감 물가는 도저히 체감할 수 없다. 고통이 여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주요 식품 가격이나 서비스 비용, 렌트비 등 주거비 이것은 평균 CPI 소비자 물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요. 주요 식료품 가격을 보면은 1년 전에 비해서 10 내지 20%나 여전히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 2.9% 오른 것으로 발표를 해봤자 이게 체감이 될 수가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거의 매일 사서 먹는 계란값만 보더라도 이게 조리독감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계란값이 아직 급등을 했다가 어느 정도 또 정상화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시 네. 7월에는 지난해보다 19.1%. 나 또 급등해 있는 것으로 발표가 이제 통계치에 나왔습니다. 이 통계치도 그런데 이런 계란값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서민들 장바구니 물가는 상당히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이제 값은 올라가는 그런 그 사태가 계속이가 될 것이고요. 주스음료도 가장 높은 식료품 가운데 가장 높은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19.2%나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핫도그에 들어가는 프랭크 소세지는 9.7%, 베이컨은 8.5% 비싼 편입니다. 구이용 쇠고기는 7.5%, 돼지고기 폭찹은 7.3%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게 2.9% 오르는데 많이 진정됐다는 말이 통하지가 않겠죠. 당연히 체감 물가,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서 체감 물가 고통은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식료품가뿐만 아니라 외식 비용도 지난해보다는 4.3%나 비싼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가서 한 끼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어디 여행 가서 이제 사 먹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올라갔다 가면은 내려가야지만 되는데 내려가는 것이 안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내려가는 종목은 거의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좀 진정됐다는 거고 이것도 CPI는 이제 대도시의 물가 200개 품목을 보통 이제 평균하는 것인데 파악하는 것인데 그것만 평균이 그렇지 실제로는 뭐 그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서민들이 부담하는 돈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품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비용도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요. 네. 자동차 보험료는 뭐 어디나 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한 지역, 덜 오른 지역은 자동차세가 또 많이 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자동차 보험료가 20% 이상씩 오르다가 7월에는 18.6% 조금 낮아진 것인데 지금 이것도 두 자릿수 20% 가까이 비싸져 있다는 것은 자동차 보험료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참 그다음 내릴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내리질 뿌지 사고 안 내 그러면 좀 보험료도 내려줘야 되는데 아주 뭐 요즘에 전혀 내려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제 집에서 돌봄 서비스하는 시니어 홈케어 비용도 9.8%, 보육비도 5.1%.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거나 자녀들 케어하는데 드는 비용도 이 평균 CPI보다는 훨씬 더 높게 지금 올라 있다는 얘기고요. 스포츠 행사장, 운동 경기장의 입장료도 8.8%, 심지어 배달료도 7.8%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또 애완견이나 애완묘, 이제 고양이와 개를 기르는 집안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애완동물 식품은 6.6% 올랐는데 사람 것보다 아마 더 비쌀 겁니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맞아요. 그래요. 정말로 애완동물을 케어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병원비, 자동차 정비 비용도 6.2%씩 인상돼 있고 또 주거비 가운데 렌트비 4,700만 명이 이제 내고 있는 렌트비도 지난해에 비해서 아직도 5.1%나 비싼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누가 2.9%로 진정되고 3년여 만에 처음으로 2%로 떨어졌다고 해도 체감 물가는 전혀 고물가의 고통이 가셔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지출은 좀 어떻습니까? 물가가 높으니까 지출은 줄었나요? 아니면은 그거를 걱정했었는데 네.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이걸 보면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예. 7월에 소매 판매가 1%나 상승했거든요. 엊그저께 발표된 겁니다만은 네. 1% 상승인데 예상치는 0.3% 상승이었습니다. 이게 1%나 0.3% 전달에 비해서 그 정도 올라오는 아주 적은 것 같지만요. 예. 예상치가 0.3% 상승이었는데 1% 하면 3배나 더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참 미국민들은 알다가도 모르고 도저히 말리지 못하는 네. 그런 그냥 내일 없이 쓰는 분들이 상당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게 이제 소매 판매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뭐 장사가 그래도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뭐 우리 한인경제도 똑같은 혜택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대다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3.6%나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도 이거 전자제품과 가전제품도 1.6% 올랐고 식료품 0.9%, 그로소리가 한 1% 올랐고 주유소는 뭐 조금 0.1%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는 이제 미국민 소비자들이 아직도 지갑을 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반에는 당연히 68%가 이 소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어서 불경기를 막아주는데 상당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파원님 한 가지 네. 질문이 있는데요. 물가가 워낙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소비 판매가 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격 그렇죠. 때문에. 가격 때문에. 그리고 소스가 더 중요한데요. 아하, 네. 물건은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갔고 이 판매는 올라갔는데 네.
양쪽이 모두 다 이득을 봤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 돈은 많이 냈는데 물건은 좀 줄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가격이 네.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장사하는 사람들도 매출은 늘었어도 수익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보다는 재미를 볼 수가 없겠죠. 예. 원가도 높고 뭐 인건비도 뭐 계속 높고 네. 이러면은 이제 이것도 악순환되는 건데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소비자들 지갑까지 만약에 닫는다 그러면은 그냥 불경기로 고꾸라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가 불안하면 쓸래야 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미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내일을 모르고 내일을 생각 않고 쓴다 그러는 게 한 가지가 이제 그 통계로 볼 수 있는 것도 봐서 신용카드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주 많이도 있지만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난 2분기 말에 발표된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하고 있는데요. 예. 신용카드 총 사용액이 1조 1,420억 달러였거든요. 예. 요거는 한 분기 1분기보다 27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1,110억 달러나 늘어난 것이고 카드당 1인당 6,339달러로 요것도 이제 사용액이 한 4.8% 1년 만에 늘어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카드로 막 긁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요즘 여기에는 통계는 안 잡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Buy now, pay later. 네. 이게 뭐 외상 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자동차 할부 금융이 지금 두 번째 모기지 다음으로 가계부채에서 두 번째나 많아졌거든요. 흑자금을 제쳤습니다. 그 이유도 자동차 살 때 뭐 캐시를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이것도 전부 비단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가계부채고 이제 개인부채 이게 지금 17조 8천억 달러 그 중에서 뭐 신용카드액이 1조 1,400억 달러면은 그나마 좀 적은 편이었는데 한 4위지만요. 네. 늘어나는 속도로 보면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금 미국민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아져서 이제 쓸 수 있다라면은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부 지원금으로 다 쓰다가 이것도 다 받아갖고 저축률이 지금 바닥입니다. 네. 3% 조금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카드 긁고 오늘 사갖고 그냥 외상 거래하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 경제가 그렇게 건전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위태위태하게 이제 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 가진 것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불경기나 대정 파탄 그런 것은 아마 피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나라는 부자라도 뭐 각 개인들은 지금 자꾸 이렇게 빚만 늘어나니 이게 문제죠. 뭐. 그렇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화요일에 스포티코라는 이 언론이 발표를 한 바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드디어 100억 달러가 넘는 스포츠 구단이 지금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댈러스 카우보이스 이 풋볼 팀이었는데 103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라는 가치가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구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구단주죠. 제리 존스라는 구단주인데 이분이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89년도에 살 때는 겨우 1억 4천만 달러를 주고 샀는데 이게 지금 103억 달러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이 돈을 많이 번 겁니까? 이 그렇죠. 스포츠 비즈니스의 규제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엄청난 귀재죠. 이 비즈니스 엠파이어를 건설한 장본인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 시작은 아주 조그만 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하. 이분이 알컨서 출신이에요. 텍사스 다니고 알컨서 출신인데 그때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조그만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어린 소년 시절부터 그 나비 넥타이죠, 보타이를 메고 어허. 그 입구에서 손님을 맞았다고 해요. 아.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 팁을 준 게 팁을 잘 주는 이 레귤러 손님이 들어오면 어머니가 눈을 팅긋해주면 그것을 받아서 그 손님 앞에 가서 인사하고 카드도 밀어주고 그래서 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어머니가 준 레슨이 오늘날 비즈니스에도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1989년에 적자를 내던 카우보이즈를 인수해가지고 지금은 뭐 NFL 구단주의 최고 1인자가 된 건데 네. 바로 이 값어치 나가는 이 달러스 카우보이즈가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뭐 부동산이며 뭐며 모든 개발 이런 데 사업에 써가지고 이렇게 차려놓으면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그 카우보이스 이름을 보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주위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올해 69살이라 그래요. 나이가 거의 이제 80이 됐는데 네. 이 스포츠계의 제프 베이조스만큼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뭐 식당업, 음료업, 의료 이미징 손대는 것마다 다 호황을 누리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고 또 이거를 뒤집어서 돌려가지고 이용해서 TV 딜을 엄청나게 크게 맺고 있습니다. 오, 말씀하셨잖아요. 손대는 것마다 호황을 이루었다. 그 얘기는 어린 시절부터 뭐 그 돈 벌고 사업하고 이런 분야에는 타고난 사람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이 바로 1960년대 이 아르칸소 대학이죠. 유니버시티 아르칸소 대학 시절에 네. 대학생임에도 그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보험을 팔고 다녔고 동료 대학생들에게는 운동화를 팔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별명이 이 아르칸소 대학의 마스코트이 레이저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 레이저백 비즈니스맨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패스트푸드 비즈니스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70년대 초에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피자 프랜차이즈였던 그 쉐이키스 기억나시죠? 네. 그 쉐이키스를 7개까지 늘렸는데 그러다 1989년에 이게 이제 회사 전체가 문을 닫으면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쯤 됐을 때는 이 아버님이 슈퍼마켓을 이제 접고 이 보험 세일즈맨으로 아주 성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서 이 아버지 회사에서 모던 시큐리티 라이프의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이 회사도 1970년 팔면서 본인 주머니 $50만 챙긴다고 해요. 와. 그러다 한때 이분도 또 NFL 구단에 관심은 옛날부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재정난에 허덕거리던 지금은 LA 차저스지만 그때는 샌디에고 차저스였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구입하려고 했더니 이 너무 큰 빚을 짊어진다고 아버지가 조언을 해주셔서 마음을 바꿨다고 해요. 그러다가 초점을 어디로 바꿨냐 하면 이 텍사스답죠. 이 원유 캔에는 오일 드릴링에 관심을 가지면서 13개 오일 웰을 구입했는데 그중에 12개에서 오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쪽에서 그러한 저 판단력도 있겠지만은 또 운도 달라졌네요. 운도 다르죠. 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9년도에 1억 4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던 구단을 지금 이제 매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최고 가치가 나가는 구단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비결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보니까 이분은 정말 귀재인 것이 이 달러스 카우보이스의 브랜드를 아주 최대한으로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위 그 달러스 카우보이스 그러면 아메리카스 팀이라는 게 상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메리카의 뭐 팀이죠. TV 프라임 타임의 게임도 자주 나오고 뭐 슈퍼스타 선수들도 많고 또 치어리더들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카우걸즈가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1995년에 이 참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이 혁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사실 이 풋볼 게임에 스폰서들이 많이 쓰는데 스폰서십을 이 NFL 산하의 프로퍼티스 섹션에서 딜을 성사시키고 여기서 나온 이익을 모든 팀이 똑같이 나눠 가졌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건너뛰면서 독단적으로 그때 당시 이제 구장 이름이 텍사스 스타디움이었는데 이것을 고액 스폰서십을 자체 그냥 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단 안에 이 운동장 안에 펩시 이 콜라 거기서 10년간 $4천만 받고 또 나이키를 스타디움에 이 로고 페인트하는 것 가지고 매년 $250만 받고요. 스타디움 한쪽에 연결해서 나이키 카우보이스 팀 파크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TBD를 맺는 거죠. 또 2021년 와서는 그 맥주 회사 몰슨 코얼스 회사와 2억 달러의 10년 계약을 연장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맥주계에서 가장 경쟁이 또 이 애나이저부시, AB 그렇죠. 인베브를 따돌린 것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 달라스 카우보이스 구장 안에서 파는 맥주는 이 몰슨 쿠얼스 가장 대표적인 맥주가 밀러 라이트인데요. 네. 그것만 판대요. 오. 이 요새 로컬 스폰서들이 거기서만 매년 2천만 달러가 들어오는데 예. 포드 자동차, 밀러 라이트, 펩시, 닥터 페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줄줄이에요. 아.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용해서 또 어마어마한 TBD를 이제 체결하는 거죠. 그 앞서 얘기하시면서 뭐 부모님은 식료품 가게, 슈퍼마켓 운영을 하셨고 또 피자 가게도 프랜차이즈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재미가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아 나한테도 그랬는지 모르죠. 네네. 이 비즈니스맨들은 또 그런 걸 못 받아들일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예, 이거 내가 반드시 또 한번 성공을 시킨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를 좀 또 했네요. 그 뒤에 아, 그래요? 이번에는 그 피자 체인 그 파파존스와 손을 잡고 아, 텍사스 지역의 71개의 스토어 지분을 49%를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역시 이 파파존스 피자가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공식 피자, 오피셜 피자가 이야, 됐습니다. 네. 파파존스가. 네. 그리고 이제 달라스 지역의 네. 윙스탑과도 연관이 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 스토어를 운영했다기보다는 예. 이 제리 존스 구단주와 또 예전에 슈퍼볼 챔피언 했던 그 쿼터백 유명한 트로이 에이크먼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트로이건. 네. 예, 두 사람이 같이 광고에 나오기도 했고요. 또 2021년에는 이 에이크먼과 함께 역시 던킨 브랜드와 손을 잡고 달러스 지역에 최소 50개 스토어를 열기로 약속했는데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4개만 문을 열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2014년 가서는 파트너십을 청산하게 되죠. 네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흥미로운 부분이 가게를 직접 네. 운영한 게 아니고 파파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분 49%를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갖고서 비즈니스를 했다는 것도 한 가지 또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 많은 이분은 분들은 이렇게 운영을 예. 하시나 봐요. 투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 또 스타디움도 또 AT&T 스타디움으로 옮기면서 또 굉장히 또 돈을 또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 스테디움이었고, 이건 이제 새로 지어서 2000년에 이 AT&T 이 스테디움으로 옮겼는데, 이 이름, AT&T를 이 스폰서 이름 찾는 데만도 4년 걸렸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 이름으로 1년에 1,900만 달러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2008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뉴욕 양키스가 그 구단주 예전에 유명한 조지 스타인브레너 기억나시죠? 네. 그때 당시에도 양키스도 새 구장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딱 그 조지 스타인브레너 연락을 해가지고 손을 잡고 이 레전드라는 이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이 비즈니스를 런칭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구장에 이 컨세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핫도그 사 먹고 맥주 마시고 이런 컨세션과 머천다이즈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나 성공해가지고 결국 풀 서비스, 머천다이징 마케팅 파워하우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NFL 구장, 뭐 대학 스포츠 담당해서 확장해 나가는데 이것도 나중에 가서는 정말 글로벌 투자 회사의 이 51% 지분을 팔면서 거기서만 13억 달러를 챙깁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죠. 네네.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매달마다 들어오는지 뭐 아마 모르실 듯 합니다. 자, 그러게요. 그렇다면 부동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또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나게 빼놓을 수 없죠. 네. 이 부동산 개발 회사 이름도 블루스타 랜드라고 지었는데 이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그 블루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별. 네네. 그 모든 게 이 블루스타가 많이 들어가요, 이름들에. 1994년에 550에이커 주택단지를 구입해가지고 동네 이름도 스타우드입니다. 그리고 또 블루스타의 최고 프로젝트는 지금 헤드쿼터가 위치해 있는 이 프리스코 지역에 위치한 이것도 이름이 더 스타예요. 이 91에이커 면적의 캠퍼스를 짓고 카우보이스의 헤드쿼터가 있고 연습 시설들 또 300개 객실을 갖춘 엄니 호텔 뭐 여러 개 많습니다. 근데 또 바로 옆에 있는 17층 건물 안에는 그 오피스 공간 안에는 그 유명한 커피 브랜드 큐릭 아시죠? 네. 이 큐릭 닥터 페퍼 헤드쿼터도 들어가 있고 이것만도 시가가 한 6,500만 달러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이 궁극적인 목표는 슈퍼볼 우승이라고 하는데 좀 주목을 불끈지면서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 우승이 아니면 실패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 당연히 그렇다고 그러면서 우승 아니면 실패지 중간은 절대 없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면 슈퍼볼에 우승하려면은 운동 잘하는 선수를 비싼 값에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유명한 선수도 그동안 많았죠. 아, 예전에 유명한 선수 먹었지만 많죠. 네. 네, 많죠. 로저 스타우박 생각나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트로이 에이크만이라는 트로이 저희 에이크만. 코너백도 올해 또 3번 잘했고 우승했죠. 지금은 뭐 해설자로 아주 또 이름을 날리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거기 좋은 선수들 많았죠. 네, 그 얘기는 그럼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슈퍼볼에 우승하기 위해서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한다. 돈을 네. 아끼지 않은 구단주는 아닐 거예요. 그래요? 돈 많이 아꼈어요. 아, 그래요? 그 대신 저 드래프트를 잘했죠. 아. 신인 선수 저 이렇게 뽑는 거를 잘 네. 뽑아가지고 그 선수들이 무슨 돈으로 데려온 선수들이 아니라 아니라. 영입하는 게 아니라 전부 네. 드래프트에 의해서 네. 저 자라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참 운도 좋았고 음. 감독도 그렇죠. 좋은 감독들이 많이 네. 거쳐갔고 맞습니다. 네, 음. 모든 이 게 그냥 아메리카스라 팀이라는 이유가 괜히 생긴 게 아니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거 LA에서도 보면은 저희 어린 애들한테 너 제일 좋아하는 풋볼 팀이 어디니? 그러면은 댈러스 카우보이스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LA 램스 아닙니다.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